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아나운서 유형서입니다. 오늘부터 18대 대선 후보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로써 전국이 이제 대선 전국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야의 모든 각 당에서 이제 모든 노력을 본격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의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주통합당의 4선 의원이고 당내 쇄신파를 자처하고 있는 의원 한 분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출신 국회의원이고 9건의 시집을 낸 시인이고 또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6개나 가지고 계신 정말 독특한 이력의 김영환 의원과 오늘 함께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최연소 장관으로 18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4선의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 민주통합당 쇄신파로 불리며 당내 중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18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당내 역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통합당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과 의정 활동, 그리고 안산 지역의 발전 방안까지 김영환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매우 바쁘시죠? 그동안은 이제 당을 좀 바꿔야 되겠다, 쇄신해야겠다 그런 네. 쓴소리를 좀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지난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무위원회를 자청을 해서 네. 그동안 해왔던 그 노력들을 입법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OBS의 대뜸 토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이제 당내 대선 후보로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선 도전 후에 뭐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네. 7명이 나와서 5명, 8명이었나요? 그러니까 3명을 이제 줄이는 컷오프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꼬리를 내렸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이제 본선에 못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교정해서 저는 꼬리를 내린 적이 없고 꼬리를 잘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네. 네. 내리려는 생각은 없으셨는데 꼬리가 그렇습니다. 잘리신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선을 네. 뭔가 공정한 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지도를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로 그걸 잘라버리니까 네.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또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는 뭐 다 128명, 9명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경기도 선대본에서는 이제 고문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하셨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쓴소리를 하시고 이런 점들이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지. 이번에 단일화는 참 언뜻 보면 쉽게 생각이 되지만 왜냐하면 네. 두 후보 사이의 그 간극이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 옛날에 정몽준, 노무현 정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른 분이 단일화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보기에 따른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뭔가 진정성이나 또는 이렇게 담백함이 있는 두 후보들끼리의 단일화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밖에는 현실적으로 방안이 없는데 네. 여론조사의 설문에 따라서 그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싸우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이번엔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담판을 해야 된다. 양보하는 담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아마 제 예상대로 그 여론조사 과정은 굉장히 진통이 많았고 또 담판을 통해서 밖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협상이 도중에 또 돌연 중단되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는데 이번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 또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문제점도 네. 많이 노정이 됐고요.
또 이렇게 선거 직전에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 단일화의 시너지라고 할까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언하건대 단일화하고도 쉽지 않은 선거다. 이번 선거는 우리 박근혜 후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후보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야권은 마음을 비우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한 단일화하고서도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는데 아마 제 주장이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민주통합당 내에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쇄신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그 안철수 현상, 이번 대선 전국을 다 통틀으면 안철수의 출현,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것이 뭐 전국을 들끓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럼 물론 크게 보면 제도 정치권이 만든 거지만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지난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뭔가 사회가 양극화되고 뭔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한 과반수가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야당에게 표를 줘야 되겠는데 민주당은 아니라고 생각한 데서 안철수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다 마음에 다 차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현상이 출현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만족도가 적고 또 그 대한정당으로 또 대한의 후보로 우리 후보를 선택하기가 마뜩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이제 민주당의 쇄신에 있다. 민주당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은 지난 총선 때 이게 뭐 다 이기라고 생각했던 야권이 지난번 총선에서 패퇴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당권 경쟁 과정, 대선 경선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뭔가 그 컨벤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모바일 투표에 의한 민심 왜곡, 당심 왜곡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이 그냥 후보만 뽑아서 단일화해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 이제 쇄신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도부가 단순히 사퇴하는 것만으로는 쇄신이 안 될 텐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당의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정당의 문화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들의 사고가 정말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예를 들자면 국민들은 지금 싸이의 말춤 또 무슨 그 강남 스타일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잘 보면은 그 7080 노래 이걸 부르고 있는 거 정도. 또 우리보다 더 뒤떨어진 정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옛날 흘러간 옛 노래 같은 거 부르고 있는데 신명이 나지는 않거든요. 국민들하고 이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데 이 소통 방식, 문화, 또 이 언어 지금 여야가 그 국회에서 정쟁을 하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우리 민주당은 저 대선 선거대책본부에 대변인이 15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15명. 그것도 그 새누리당도 15명쯤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논평을 쏟아붓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것에 식상해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하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선전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상대방 후보지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다른 정당이 한 개혁적인 그런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서는 동조해주고 또 협상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이나 정책이 통과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고단한 삶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국회에 가면은 여야가 그냥 박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 국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뭉쳐진 것이 안철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쇄신 모임의 인원이 의원분들 몇 분 정도나 지금 모여서? 지난번에 당에 그 의총을 소집해야 된다. 이럴 때 의총을 소집해야지 이렇게 당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되겠는가 했을 때 제일 많이 서명한 것이 한 40명쯤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쇄신 모임이 그 2박 퇴진 같은 걸 요구할 때는 네. 한 20명쯤으로 줄었다가 동료연 나가라고 하는데 그 서명하기 어렵죠. 그 20명 정도 됐고 또 열심히 모이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계시고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렇군요. 새정치 공동선언문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리는 그런 방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동감이고요. 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문제는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 다기화되어 있고요.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 기능이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국회의원 수가 꼭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그 정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한 행태와 국회의원들이 해왔던 그 생산성이 낮고 네. 효율이 적으면서 정쟁을 자꾸 일으키고 국민을 분열시킨 이 실망과 분노가 국회의원을 그냥 뭐 그 좀 줄이자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없애자는 정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국민 정서에 좀 조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에 299명 하다 250명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곧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도 네.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또 300명으로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동안 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뭔가 자숙한다는 뜻에서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는 것에 우리가 맞춰져 나갈 필요가 있고 네. 또 일정하게 국회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은 그때 가서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국민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닌데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 국회의원 수를 그냥 하자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거구제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이를테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요. 네. 이를테면 지금 부천 같은 데가 국회의원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네네. 우리 안산도 지금 4명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 2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산에 4명, 시흥에 2명, 안양에 3명. 이렇게 합치면 이제 9명쯤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시흥, 안산, 안양 이걸 통틀어서 이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은 네네. 한 5명쯤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시 쪽에서는 조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요. 네. 농촌은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네네. 그 넓은 지역에서는 그냥 지역 대표성으로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하고 서울 같은 데는 큰 구 같은데 이렇게 몇 개 관역으로 하면 역시 대선거구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야가 좀 동반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해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는 민주당 당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영원한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조금 줄이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구를 좀 더 좀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의 현황에 좀 네네. 맞춰서 네네. 이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선 전후로 통합신당이 설립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 지지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네.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이라는 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쇄신과 변화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더 큰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당의 출현은 필연적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은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갖고 그렇게 계시는 될 거고. 것입니다. 네. 예. 좀 더 좀 자세하게 예측을 한다면 언제쯤 이런 어떤 단위? 대선이 끝나면 예. 아마 신당 재창당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 후보가 돼서 선거를 네. 치러서 우리가 이제 정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네. 신당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당에 뭔가 새로운 변화는 필요하죠. 네. 우리가 정당 그 부시였다가 만들었다 하는 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동안 워낙에 많았죠. 그런 예, 사례가. 이것도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떻든 이번에는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통합신당의 창당을 위해서 또 앞에서 노력을 하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실 그 과정에서 이 새정치선언에 나온 것, 또 네.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 네. 이것을 잘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정강정책과 이런 것에 그 새로운 정당의 혁신과 변화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죠. 네. 민주통합당의 최종 목표는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 이제 정권 교체죠. 국민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대선의 그림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면서 또 변화도 좋지만 또 안정도 필요하고 또 기존의 정치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가져갈 것과 새로운 정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후보들이 그동안 3사람이 있었고 그건 이제 둘로 좁혀져서 네.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선택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미래 사회의 비전과 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분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 양극화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그 대안이 너무 밋밋하고 뭔가 좀 창조적이지를 못하지 않은가 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너무 단일화하고 여기까지 왔지 뭔가 경제를 살릴 만한 화끈한 무슨 뭔가 대안이라든지 네. 또 중요한 어젠다 같은 거 지난번에 그 노 대통령이 왜 수도권 이전 문제 네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그 4대강 뭐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사실 그런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현상, 뭐 단일화, 네. 우리가 자초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과 여당 후보도 뭔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뭔가의 새로운 비전 같은 걸 네네. 제시하는데 미흡하고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 네. 뭐를 다르게 해서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네. 또 안철수 후보도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면에서는 야 조금 더 참신한 거 없나. 네네. 좀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그 정책의 그 선택지를 좀 넓혀주고 상상력을 좀 키우는 네. 그런 거가 안 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제가 있었으면 좀 그런 일을 할 텐데 예. 하는 그런 아쉬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진 의원으로서 그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얼마든지 조언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예. 저 문재인 후보하고는 4번이나 뭐 여기 OBS 네. 토론하고 뭐 논쟁도 그렇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좀 가서 차용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를테면 네. 제가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네네. 소신껏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화도, 파주, 네. 또 김포 검단, 인천 남동, 또 저 철원 같은 데다가 네네. 남쪽에 공단을 만들고 북쪽에 노동자들이 내려와서 노동하고 일할 수 올라가는 있게. 예. 개성공단의 역발상입니다. 네네. 그 공단은 한국 경제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탱크가 서 있던 휴전선 일대가 전부 특히 경기도 인천 네네. 또 이 강원도 적경 네. 지역이 공장이 쓰는 굴뚝이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노동자들이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네. 노동자만 내려오는 와서 거죠. 예, 북한 예. 노동자만 일하는 공단입니다. 네네. 그리고 탈북을 우리가 막아주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원산지가 지금 남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물건들이 그대로 미국까지 관세 없이 갈 수 있는 FTA 네. 그 관세 절벽이 그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당장 일본을 능가할 수가 있고 네. 한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인데 네. 제가 이제 총리한테도 얘기하고 통일부 장관한테도 다 확인하고 아무 문제 없다. 네, 내가 네. 이제 대통령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자들 설득해서 북한 개성공단에서 100불 받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여기 오면 500불 줄 수 있는데 네. 북한 당국이 그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득해내겠다. 네. 이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되실 수 있는데 네. 오늘 이 얘기 듣고 좀 아마 그 후보들이 그걸 채택하면은 예. 아마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좋은
뭐 역발상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저는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제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면 조금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중요하죠. 네. 그때 이제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 국민들의 선택도 아마 그 사이에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민주통합당 전략과 전술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절대로 이번에 네거티브 하면 안 됩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우리 BBK 그 사건 막 전면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6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그 남을 비난하는 거 싫어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당내 경선도 그렇습니다. 네. 남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형의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장 동력을 가져가면서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처음에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반복해 나갈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선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정책 가지고 대결을 하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와의 2파전인데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좀 유효하고 또 박근혜 후보의 어떤 단점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박근혜 후보는 안 된다. 또는 박근혜 후보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방식의 선거 캠페인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건 역시 또 네거티브. 그건 안 되고요. 또 교묘한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자기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이런 방식은 다 국민들이 꿰뚫어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박근혜 후보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다르다. 그 방향이 다르다. 뭐 이럴 땐 박근혜 후보가 좀 성장에 치우쳤다면 우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뭔가 다른 디퍼런트 썸띵한 뭔가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아, 저 정당은 뭔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변화의 속도가 그 정당은 조금 늦은 정당입니다. 이 안정을 강조하고 기득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뭐 경제민주화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도 김종인 그런 분들이 토사구팽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속도가 느린 거. 그거를 우리는 변화의 속도를 조금 더 국민보다 반 발짝 내지 한 발짝 앞서가겠다. 이런 것을 그 변화의 방향과 변화의 속도를 다르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한 감동을 주는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까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시고 의원님께서는 민생 국감에 충실한 의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저는 이제 지식경제위원장을 했는데 빨리 위원장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위원장을 하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사회만 봐야 되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역시 국회의원들은 그 상임위원장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또 국정감사도 하고 뭔가 증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그래야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는 그동안 이제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경제민주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제요. 또 골목 상권 살리는 문제, 대형 마트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또 카드 수수료. 이게 이제 금융 전문 여신업법인데 그 법에 관한 문제, 또 가계 부채 문제. 또 우리 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데 좀 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엄청나게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6대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1년에 19조 정도의 흑자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고 가상금리를 책정을 하고 예대 마진을 높여가지고 은행들이 그냥 돈을 그냥 걷어가니까요. 이것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줄이게 하고 문제를 CD 금리 담합 문제라든지 또 금리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수수료를 갖다가 낮추는 거, 카드 수수료 낮추는 문제 이런 거를 여기서 다루게 되니까 굉장히 아주 보람 있는 그런
국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이 예대 마진 챙기는 문제, 사실 예금 금리는 잘 안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굉장히 그 폭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하고 또 카드 수수료,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직접 시위까지 벌이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서민들이? 우선은 이제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이 선전을 했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입니다만은 네네. LG 뭐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그냥 10대 재벌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국가 재산의 한 50% 가까이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2세를 낳고 2세가 또 3세를 낳고 또 그 사돈의 팔촌이 생기고 해가지고 네. 친인척들이 뭐 수천 그렇죠. 명이 생겨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다 회사를 하나씩 꿰차고 있으면서 일감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MRO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네. 상장시키고 그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부가 전부 그런 대기업들이라든지 재벌들 손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 서민들은 경제가 나아진다고 하는데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600개 정도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네.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지난 10년 전에는 24조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지금 갖고 있던 매출이 한 40조 됐습니다. 네네. 그게 지금 24조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세계 기업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네네. 또 뭐 대형마트. 대형마트들 이 세 개가 9조 정도 되던 것이 네. 지금 40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매출이. 네. 그러니까 세 분이 그렇게 늘어나고 1,600개의 전통시장은 그렇게 반으로 줄고 하는 이런 상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전통시장이 몰락하죠. 또 지역경제는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골목상권 죽죠. 그러니까 서울로 다 돈이 올라가니까요. 안산에만 해도 대형마트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1년에 올라가는 돈이 1조쯤 의원님 지역구에는 더 많이 있죠? 맞습니다. 많이 예, 몰려있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문제는 그 대형마트도 유통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네. 너무 지나치게 골목 곳곳에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고 골목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면서 대형마트도 사는 이런 상생의 네.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각 대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예, 그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네. 출총제, 네. 뭐 순환 출자 금지시키고 금산 분리를 어떻게 하고 계열사 뭐 분리 명령제 같은 걸 하자 네. 이렇게 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전에 해보던 안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 못하게끔 하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MRO 같은 거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네. 있고 증여세 같은 건 우리가 세금으로 우리가 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대재벌과 그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는 그 직원들이 네.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이 오늘 퇴직하고 내일 바로 어디로 취직하느냐면 그 이해관계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네. 저축은행에 가서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규제했던 그 대상에 가서 일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오늘 그 규제가 제대로 이룰 리가 없습니다. 이거 퇴직하고 나면 저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그 고위 관리들이 네. 퇴직하고 나서 바로 지금 저 김현장을 포함한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네, 대기업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생선 가게를 그 고양이한테 맡긴 결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가 정확히 나서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테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지금 1년에 184조를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거를 지금 대기업들이 13개 대기업이 자기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네. 그 184조를 5년 동안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한 고발이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대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긴 게 무슨
30억인가 3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얼마 안 때문에 되는 액수로. 이렇게 예. 돼가지고는 이거는 대기업 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도 고쳐져야 되지만 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법을 이걸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네. 또 문제는 이거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네. 또 그 골목 상권 네. 상인들이 이 마켓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시장의 말하자면 주체로서 경제 민주화라는 게 재벌들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체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되는 네. 건데 그것을 촉발하고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국회다. 네. 정치인이고 또 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보통 이제 법이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강화해야 된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제 제가 중국집 주방장 아들입니다, 제가. 네. 그런데 그런 유식하고 중요한 그런 거대한 거, 뭐 기업 집단법 이런 거 네네. 저도 뭐 잘 읽어봐도 잘 내용도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네.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건 카드 수수료는 내려라. 네. 그리고 대형마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쉬어라. 쉬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밤 10시, 이제 법이 고쳐져 가지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좀 쉬어라 말이야.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밤에는 슈퍼마켓에 가서 네네네. 좀 이렇게 밤에 조금 이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면은 골목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고 실제로 늘어났습니까? 그래, 수치적으로?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목 상권 조금 숨통 늘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돼서 그분들도 살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그분들도 아이들 가르치고 뭔가 그 애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대기업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죽습니다 결국. 네. 구매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이번에 이제 법이 통과됐습니다만은 네. 3번만 쉬자는 겁니다. 3번만 쉬어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대형마트들이 그렇게 문 닫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네. 거기 더 편리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골목도 좀 살 수 있어야 되고 지역 경제도 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번에 불황을 겪으면서 야 골목 상권이 일자리구나. 그 카드 수수료 좀 낮춰주면요. 네. 조그만 골목 상권에 20-30만 원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갖고 그 적자 보고 못 견디던 사람들이 조금 숨통 돌릴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해주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들 조금 늘려줘서 네. 부가가치세 좀 면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대선 과정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또 이 대선을 마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안착되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국민권익위 국감에서 그 단역 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뭐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재수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가해자들이 아직도 그냥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스텝으로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그걸 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만 했습니다. 그 예, 답변도 예. 제대로 된 답변을 얻지를 못했고요. 네. 그게 지금 여대생, 네. 대학원생이었던 누나가 자매죠, 자매가 네. 그 언니한테 그 엑스트라로 좀 예, 일해보라고 같이 해가지고 일을 하자고. 거기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네. 그 무자비한 성폭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네.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거에 자책을 그 느낀 동생도 자- 죽었죠. 죽게 됐고 예. 그 화병으로 아버지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이걸 이제 부인을 하고 경찰이 그 모욕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그 고소 사건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그 자매가 다 죽는 사건이 네, 벌어진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건 발본해야 될 일이지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어떻게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끝까지 이런 일을 한 집단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 정치권인 저라도 나서서 이거 네.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대 끝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것은 한번 규명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김영환 의원님 주축으로 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도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하는 네. 그런 그 어떤 기자회견을 갖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은 좀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예. 대상이 정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국정감사 때마다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문제점들이 사실 지적이 되기는 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이것이 수정이 되고 또 협의하에서 좀 좋게 바뀌는지 국민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알 수가 없거든요. 추후에 문제 해결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를 물러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대 하던 걸 19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18대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경제 청문회도 하고 뭐 해서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입법과 노력을 했는데 네. 요게 법이 정무위 법이기 때문에 대를 바꿔가지고 아, 그게 대를 이어서 정무위에 와가지고 네. 이 법을 지금 계속 관찰하고 계속 네.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한 가지라도 이게 지금 정치를 이렇게 4번씩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앙처수 현상 같은 것들이 네. 바꿔 얘기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걸 돌아보고 뭐 한 가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초선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대통령 아무리 뽑아놔도 국회의원도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9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 비율도 꽤 높은데 대화는 많이 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시는 편인가요? 뭐 솔직히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전문성도 뛰어나고 네. 또 잘났습니다. 우리 때보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쟤는 뭐 민주화 운동하다 얼떨결에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네. 그런데 용기가 조금 그 초선 의원들이 더 부족하지 않은가. 네. 좀 당에 쇄신하는 목소리도 내고 국민의 편에 서서 네. 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당의 그 여러 가지 조그만 그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고 또 당의 그런 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기웃거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특히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동지들이 네. 후배들이죠. 지금 뭐 386, 486 하는 네, 그런 네. 분들이 참 좀 이렇게 당의 그 쇄신과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 같은 사람보다도 더 젊으니까 네. 더 예. 열심히 좀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당권에 이렇게 양지를 찾아다니거나 뭐 그쪽에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쓴소리도 하고 좀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서. 저요? 네. 저는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붙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중진 의원들이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나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의 현안도 굉장히 많을 텐데 요즘 뭐 이슈가 이슈인지라 지역구에 좀 자주 내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소통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거기 지역구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지역구로 네, 돌아가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경부 서부권에 이게 아주 그 굉장히 그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시흥, 안산, 안양, 또 광명, 네. 영등포 뭐 이렇게 해서 동작 이렇게 연결되는 국회의원이 한 20명 관여되는 네네네. 기차입니다. 기차는 한 40km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시면 어떻게 추진돼요? 예, 그게 이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예. 정부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네. 민자로 하자 이렇게 민자로.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예.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뭐 예결위에 제가 네. 원래 빠져 있었는데 거기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려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서 우선은 용지를 보상하고 착공을 네, 시작하고 네. 그러고 나서 민자가 필요한 민자도 결합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걸 설득해서 기재부 장관 네. 또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도 설득을 했고 그분들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자 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KDI 보고서를 네. 제가 이걸 알아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결위에서 그걸 이제 국가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서 300억이 올라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희 그 의정의 상당히 많은 돈은 300억이지만 이게 3조 원, 4조 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 열심히 하고 이거는 뭐 제가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시켜준 안산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민들에게는 이미 다 알려진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예. 네, 그런데 좀 얼마 걸렸냐면
1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15년이요. 이게 이제 네. 착공할 때까지 지금 네. 계획해서 설계해가지고 네. 확정되는 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걸 또 민자로 돌리면 부지 하세월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뭐라고 실망이라고 할까 불만이라고 할까 이건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뭐 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의원들 지금 계속 조찬 간담회하고 예결위에 가서 질문하고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11 총선 때 안산 지역의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 또 있습니다. 추모공원 건립하고 관련해서 추모공원 광역화의 뜻을 모으셨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네. 있어서 경기도를 통과해서 이제 국토해양부 이렇게 가는 그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역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고 네. 또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 안산시만의 그 화장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이 광역화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광역화의 그 과정, 특히 화성 또 뭐 안양 이 제 지역 네. 부천도 물론 그런 문제 해결되지 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를 좀 완급을 기획하면서 논의해가면서 광역화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좀 통합이 됐나요?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완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제 지역입니다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 지금 대학이 다른 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편이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많이 있습니까? 제일 큰 대학이 예. 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네. 안산에 한양대학이 그렇죠. 있고요. 또 서울 예술대학, 예. 서울 예술 전문학교가 이제 예술대학이 네네. 됐죠. 네. 거기하고 안산 제1대학, 옛날 안산 공과대학이 안산대학이 됐고요. 네. 이런 그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신안산 대학으로 네, 바뀌었죠? 신안산 대학. 명칭이. 근데 이제 총선 당시에 월피동에다가 대학 캠퍼스를 유치해서 이제 새로운 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친한 네. 일인데 예. 거기 이제 녹지가 있습니다. 한 10만 평 가까운 데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쪽에 그 산업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네. 시흥에 예. 제2 캠퍼스를 그걸 유치하는 문제를 이제 추진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점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부동산 가격도 변동이 있고 이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대학 부지 매입 이런 거 둘러싼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력과 또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치과 의사 출신이시고 또 어떤 민주화 운동의 투어 경험도 있으시고 시인 경력까지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시하고 정치하고는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또 시를 또 지금 제가 쓰고 정치를 계십니까? 하고 있지만 말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을 정갈하게 또 잘 하려면 언어에 대한 감각 또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건 다 시에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시에서 예.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든다. 그거는 그냥 된 것 같지만 예. 북한의 남한공단인 개성공단을 네. 남한의 북한공단으로 유추해내는 상상력이 한 거죠. 아 시도 결국은 상상력의 그렇죠. 발로이기 때문에 시야말로 상상력으로 언어를 빚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모두 다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를테면 예.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우리가 저 중동에 있는 그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네. 가져오는데 하루에 220만 배럴을 가져와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루에 220만 배럴. 네. 그 배가 쭉 오고 있는데 갈 때 그냥 가거든요. 빈 배로. 여기다 물을 싣고 가서 팔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15년 동안 한 항구에서 한 회사가 15조 정도의 뭐라고 할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네. 그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반 시설을 가져야 네네. 되고 그 유조선 안에 있는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그렇죠. 있는 뭐가 있어야 되고 네. 판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비가 500mm도 안 오는 그렇죠.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의 기름과 우리의 물을 바꾸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저 물을 배에다 싣고 가서 그걸 무슨 식수는 못 쓰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또는 요르단에 있는 그 야자수와 풀과 정원에다 물을 주는 그 잡수를 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는 그걸 바닷물을 끓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1배럴당 이를테면 뭐 몇십 센트라도 우리가 그 원유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진짜 상상력입니다. 제가 좀 제 자랑 같은 일이지만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퀄컴이라는 회사에다가 네. 단말기에 그 CDMA 기술 특허료를 로열티를 굉장히 예. 많이 줬죠. 지금까지 합치면 아마 15억 불 정도 줬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 계약서를 잘 읽어보니까 네.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받아올 계약 특허료가 있어요. 우리는 이 CDMA 그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네네. 갖고 있었잖아요. 네. 한때 CDMA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상용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술료를 내라. 그렇게 싸우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트리가 미국하고 그 협상을 해가지고 네. 그때 2억 불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2억 불이 환율을 따지면 3천억인데 네. 제가 국정감사에서 저하고 이제 국회의장 하던 김영우 의원하고 네네네. 둘이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3천억을 갖고 오게 되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로열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장 네네. 뭐 이런 걸 받았습니다만은 로열티 대신 감사장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게 또 제 얼마나 큰 또 이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예. 역시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야, 시와 정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머릿속에 남은 것은 지금 CDMA와 유조선입니다. 자세히 예를 들어서 말씀해 그게 주셨어요. 다 상상력의 산물이다. 상상력과 창조력이라는 것은 역시 정치와 시는 똑같다. 예. 예. 의원님의 지금까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뭐 물론 아직도 이제 활동하실 그런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짧은 시로 좀 한번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짧은 시라기보다도 네. 이제 소 있지 않습니까? 소. 네. 소는 죽으면은 이제 가죽은 가죽대로 네. 또 사골은 사골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썼는데 예. 소라는 시입니다. 소. 소는 죽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소는 살아서 무엇을 버렸을까? 라는 시입니다. 소는 살아서 무엇을 버렸을까? 소는 살아서 무엇을 버렸길래 죽어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되었는가? 라는 그 겁니다. 버린 것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묘하게. 그걸 우리 이제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불필요한 이 살,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명예욕, 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불필요한 거 집착 이런 걸 다 버리고 죽어서 남을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동을 주는 정치 또 좋은 시, 그렇죠. 또 뭔가 그 인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그 기록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 소가 죽어서 그 사골 남듯이 남는 건데 네. 지금 살아서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후보단이라도 이렇게 어려웠고 네. 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집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다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 일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얼마나 버리신 거예요? 지금 퍼센트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뭐를 버리려고 생각하냐면은 네. 국회의원을 더 해 먹겠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을 오늘 국회의원은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네. 일을 네. 그게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국회의원을 오래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예산 탈락하고 또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저의 정치를 잘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다 보면 또 국민들이 참 아까운 정치인 저 사람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국회의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얘기 그 하고 있고요. 네. 또 문재인 후보한테도 그렇게 했고 좀 네.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 맏형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맏형론. 네. 제가 맏형론. 아시다시피 네. 35년 전에 서울구치소에 김태촌, 조양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맞은편에 감옥에 같이 수감되셨었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 폭력배들이 인사할 때 하는 게 맏형론입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 아 형님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형님론을 하려면 맏형론을 하려면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맏형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을 사랑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죠. 솔로몬의 법정에 그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단일화도 되고 이 정권 교체도 되고 나라에 이것도 잘 되는데 다 네. 저기 자기가 맏형이라고 하면서 양보는 안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의원님의 변화로 국회가 좀 많은 변화의 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 김태촌한테 한번 쓴소리 하셨다가 나오지도 못하셨다면서요, 감옥에서. 이동도 못하시고 계속. 쇠창살 안에 있으니까 그 살았죠. 그때 만약 거기 문만 열었으면 전 아마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써놓은 얘기가 쇠창살이 인삼노경이다. 그래서 더 무서운 대상 앞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쓴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19대 국회에 꼭 이루고 싶은 4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열망 어떤 것입니까? 우선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이제 야권이 만약 집권하는 일이 벌어져서 또 좀 기회가 더 생기겠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남쪽에 북한공단 만드는 문제 또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그 이공계 기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또 이 도시농업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우리 일자리를 넓히는 문제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정책으로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보고 네. 또 우리 민주당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네.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치는 역시 그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구를 뽑아야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찬찬히 지켜봐 주시고 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그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따뜻하게 좋은 정치인을 가려내 주시고 격려해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시기에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서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환 의원과 함께 대선 전국의 정치 쇄신 방안들을 나눠봤습니다. 치과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이를 뽑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국민의 아주 어렵고 힘든 그 마음에 앓던 일을 시원하게 뽑아줄 수 있는 정치 치과 의사가 되시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